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1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우리가 불꽃축제를 즐기는 동안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 속에서 국제 유가 급등세를 보였고요. 거기에 방산 섹터에서도 강세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서는 일단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분석을 내놨고요. 대부분의 증권가에서도 단기적인 이슈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우리 양대 시장은 지금 상승세로 출발한 이후에 그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모양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아직까지 빨간불을 켜고 있지만 장 초반보다는 못한 상태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1% 넘는 하락률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한편 내일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공개됩니다. 또 현지 시간으로 같은 날 미국에서는 FOMC 의사록이 공개될 예정이고요. 또 다음 날에는 CPI도 공개될 예정이니까 이 점 저희 방송과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채팅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3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박세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력 충돌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동 지역 분쟁으로 확산해서 오일 쇼크가 오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9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전장보다 3.59달러 오른 배럴당 86.38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유가가 4% 이상 오른 건데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선 석유 생산량이 거의 없지만 이란 등 중동으로 분쟁이 확산될 것을 우려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50년 전 1973년 4차 중동 전쟁이 발생했을 때 전 세계에 석유 파동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이란이 부인하고 있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충돌에 이란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중동 분쟁으로 확산할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발생해서 이란이 석유 수출의 주요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할 경우에 유가가 배럴당 최대 15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유가가 급등하게 되면요, 물가도 상승하게 되고 이건 또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건데요. 미국 시장은 일단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네, 이 미국 주식시장이 하락한 채 출발했지만 오후 들어서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양국 간 충돌에 대한 불안으로 유럽 주식시장은 대부분 내렸는데요. 이렇게 미국 주식시장이 오후 들어서 상승세로 마감한 데는 최근 급등한 시장금리를 감안해서 기준금리 인상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미 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의 발언이 나온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서 증시와 채권 시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안정을 찾았던 채권 시장이 다시 또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죠. 네, 오늘 금융권에 따르면 한 주 동안 한국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전주 대비 0.21%포인트 오른 4.24%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올 연말까지 채권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선 은행채 등 우량물 발행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올 4분기부터 만기 도래분의 125%였던 은행채 발행 제한을 풀기로 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 초우량물인 은행채가 4분기에도 순발행을 이어갈 경우 자금 쏠림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오른 점도 영향을 미쳤잖아요. 네, 최근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이 동주화 현상을 보이는 국내 국고채 금리도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회사채와 국고채 간의 금리 차이인 크레딧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AA- 무보증 회사채 3년물 금리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를 뺀 값이 지난 6일 기준 0.784%포인트로 한 달 전과 비교해서 0.025%포인트 더 커졌습니다. 크레딧 스프레드가 확대된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회사채의 위험 부담을 크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안전자산인 국채금리가 오르면 비우량 회사채의 투자 매력이 감소하고 금리 차가 확대됩니다. 기업들이 더 이상 자금 조달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면 회사채 시장 약세가 이어지고 채권 시장의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포스코홀딩스가 13년 9개월 만에 호주 로일 철광석 광산 투자비 전액 회수에 성공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네, 포스코홀딩스가 지난 6일 호주 로이힐 철광석 광산 투자에 대한 올 3분기 배당금으로 약 850억 원을 수령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로써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2010년 1월 최초 투자 이후 약 13년 9개월 만에 총 투자비 1조 3천억 원 전액을 회수하게 됐습니다. 로이힐 광산은 서호주 필바라 지역에 있는 호주 최대의 단일 광산인데요. 철광석 매장량이 23억 톤, 연간 6,300만 톤 규모의 철광석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2010년 대형 원료 공급사들의 과점 시장에 대해서 의존도를 줄이고 또 우수한 품질의 철광석을 안정적으로 조달받기 위해서 일본과 대만 회사와 함께 로이힐 광산 개발에 참여를 했습니다. 현재 포스코는 연간 철광석 소유량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물량을 로이힐 광산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럼 로이힐 홀딩스에 대한 시장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올해 이 회계 기준 로이힐 홀딩스의 순이익이 27억 호주 달러입니다. 올해 3분기에도 순이익 9억 호주 달러 수준으로 견조한 실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로이힐 광산은 상업 생산을 본격화한 2017년 이후 2020년 9월 첫 배당을 시작으로 분기 배당 정책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포스코홀딩스는 1981년 호주 원료탄 광산 투자를 시작으로 현재 총 21건의 원료 개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투자비 회수율이 130% 이상, 그리고 포스코의 원료 자금률이 약 40%입니다.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이 원가 경쟁력이 치열한 철강 시장에서 주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는 중동 리스크에 따른 국제 유가 소식부터 포스코홀딩스의 투자금 회수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보도국 박세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시황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유정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시황센터 최유정입니다. 주말과 한글날 연휴를 보내고 나흘 만에 돌아온 우리 시장. 대내외적인 이슈들이 산재해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고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간밤 상승 마감했던 뉴욕 증시의 훈풍을 이어받아 상승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코스닥이 하락 전환하면서 현재는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자세한 지수 상황 코스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강세가 눈에 띕니다. 미국 측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로 지정하면서 그 강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살펴보면요. 장중 한때 2448선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상승 곡선을 그려줬는데요. 하지만 계속해서 현재는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현재는 강보합권인 2413선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과 외국인 동반 매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은 12거래일 만에 매도세로 전환하면서 현재 2,433억 원 팔아내는 모습이고요. 오늘 외국인 10거래일 연속 팔자세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현재 2천억 원 가까이 팔아내는 모습입니다. 오늘 개인과 외국인, 제조업과 대형주 쪽에서 강하게 매도 물량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 기관이 그 물량을 모두 소화해내는 모습입니다. 기관은 현재 4,505억 원 사들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업종별로 살펴보면요. 하락하는 업종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금융업종 강하게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오늘 지수 살펴보면요. 821선에서 시작해 장중한 때 823선까지 올라가면서 등락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1.8% 넘게 떨어지면서 801선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은 포지션을 계속해서 바꾸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50억 원 넘게 소폭 사들이면서 매수세 이어나가고 있고요. 개인은 오늘 365억 원 사들이는 모습입니다. 개인은 IT 하드웨어 쪽에서 강한 매수 흐름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외국인만이 260억 원 넘게 팔아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섹터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하는 섹터 초전도체 관련주입니다. 오늘도 테마성 장세는 계속됩니다. 초전도체 관련주 장 초반부터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주 미국 에너지부가 자국 초전도체 개발 프로젝트에 $1,000만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학술지 네이처의 스키퍼 편집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LK99가 촉발한 상온 초전도체 연구는 우리 네이처도 관심 있게 지켜보는 중요한 주제다라고 설명하면서 초전도체에 관한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관심이 계속되고 있는 초전도체 관련주 이 시각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성 델타테크 5거래일 연속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요. 오늘 20% 넘게 상승했지만 현재는 상승폭을 일부 축소시키면서 7.5%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남 오늘 7.66% 상승하면서 현재는 5,6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섹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에 오늘 항공주가 하락세에 짙은 모습입니다. 관련주 살펴보면요. 오늘 제주항공과 진에어 4%대 약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고요. 티웨이 항공은 3.57% 하락하면서 2,16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골드스타의 황태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뉴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뉴스입니다. 주말 사이에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국제유가가 하루 만에 5% 이상 급등하는 등 불확실성이 다시 높아졌는데요.
국제유가가 중동 전쟁으로 확산 시 배럴당 150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정유와 방산 섹터에서는 강세가 관찰되고 있고요. 반면에 항공 섹터에서는 약세가 나타납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장 격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련해서 국제유가 뛰어오르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거기에 안전자산으로 취급이 되고 있는 달러와 금값에도 강세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 무력 충돌이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팔레스타인 테러 단체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제 무력 충돌에 관해서 이제 큰 맥에서 이제 두 가지 형태의 이제 방향성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 가자 지구에 대한 이제 파괴로 소실에 대한 책임론에 대한 공방이 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보상 차원에서에 대한 그런 반격, 지금도 지금 현재 속보로 좀 전해지고 있는데 반격을 좀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겠고, 이제 두 번째로는 외교적인 차원에서 기존에 있던 그 인질에 대해서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평화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라고 보는데, 제가 현재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가자 지구에 대한 확보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인질에 대한 교환들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이러한 사태들이 좀 수습이 좀 되지 않겠나라고 싶은데요. 금융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안정적인 자산, 대표적으로 이제 금이라든지 이제 달러를 좀 들 수 있겠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최근에 3개월가량 약 조정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죠.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금 재차 반등하는 모습들이 현재 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반대 포지션에서 공격적인 자산, 우리가 이제 거래를 하는 이런 증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금리 그리고 미국과 중국과의 그런 관계 그리고 국채금리 등 여러 가지 기존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악재였던 부분들이 지금 해소돼가는 과정에 지금 놓여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과정 와중에서 돌발 악재의 형태로 이번 사태가 좀 벌어졌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또 해소돼가면서 증시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나. 결론적으로 제가 봐서는 현재 악재는 맞습니다. 악재는 맞는데 증시가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서 마지막 이제 발판을 마련하는 기조가 좀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사태는 좀 굉장히 좀 혼란스럽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단기적인 시그널로 조금 바닥을 다져간다는 시그널로 좀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전쟁이 아니라 이제 테러 단체에 대한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좀 확연한 다른 모습으로 좀 해결해야 될 다른 모습으로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결정적인 증거에서는 과거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했을 때는 미국이 항공모함을 보낸다라든지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뒤에서 무기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줬다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해협적으로 이제 핵 항공모함으로 이제 보내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엎어 놓는 실정이다. 그거에 실질적으로 국지전까지 전면전으로는 가지 않을 것 같고요. 그냥 테러 단체에서 그런 협상적인 측면에서 하고 종료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리스크가 해소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돌발 악재가 나타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발판이 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좀 전해주셨고요. 그런데 일단은 국제 유가가 확정이 된다면 150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가 원유 생산지는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오늘 시장에서 정유주는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고 보실까요? 일단은 중동 국가에 대한 그런 교전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유가 관련해서 소위 얘기해서는 주가에 대한 널뛰기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산유국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를 조금 제외를 하고 핵심적인 걸 말씀드린다면 그러한 관점보다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얘기했을 때 이제 최근에 미국과 사우디가 이제 손잡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원유에 대해서 증산을 다시 할 계획이다라고 이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렇게 말을 해놓고, 그다음에 엑스폭에 대한 개최가 우리나라 이제 부산이냐, 그리고 사우디에서 이제 개최를 하느냐를 두고 이러한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외적인 부분과 이러한 두 가지 키포인트로 해석을 해봤을 때, 사우디의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또 팔레스타인에 대한 그런 지지에 대한 발언도 좀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라는 해석으로 저는 보이게 됩니다. 하나는 이제 유가에 대해서 상승에 대해서 그런 이득을 좀 볼 수 있는 포지션을 현재 사우디가 갖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에 대한 그런 관계성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제 유가에 대한 상승을 시키지는 못하겠고 제한적인 상승까지는 좀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150달러까지는 저는 보지 않고 100에서 120달러 사이에서 끝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그러한 이번에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런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글로벌에서 지지를 좀 받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엑스포 개최에 대한 부분들도 사우디에서는 갖고 올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 석유에 대한 부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배럴당 100에서 120달러까지 움직임 나올 수 있으나 이러한 부분들이 단기적인 반등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이번에 팔레스타인 사태가 정리가 되면서 좀 증시적인 측면으로 해석을 했을 때는 바닥 따지는 타이밍으로 현재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제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유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되긴 하겠지만 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수요도 앞으로 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네요. 그런데 중동 분쟁에 최근 힘이 빠진 모습이었던 방산주, 에너지 관련주에서 또 오름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방산 관련 경우에는 K방산에 대한 수요가 또 늘어날 것이라고 증권가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동의 국가와 수출 관련 논의를 하는 회사는 어떤 곳들이 있는지 또 관련주들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전망 먼저 말씀을 드리면 좋아지는 개선되는 점들이 눈에 띄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러니 하면 과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지금 끝나지 않은 교착 상태에 지금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그 유럽 연합이라든지 미국에서 탄약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계속적으로 지원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자국 내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다시 보충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기업에서 좀 호재를 좀 볼 수 있겠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전쟁에 대한 트렌드를 잘 보시게 된다면 공격적인 이제 무자비한 전면전에 대한 공격보다는 국지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제한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도 이런 방어 태세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가 좀 관건으로 좀 보이게 되는 경우고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이번에 좀 예상보다 쉽게 깨지는 부분들을 좀 보여주면서 방어 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특히나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휴전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기에 대한 부분을 만든다라든지 제공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타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좀 월등한 그런 위치에 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나 단기간에 양산을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제조 원가 대비해서 고효율의 그런 기술력을 좀 갖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와 더불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방산 물품의 글로벌적으로 부족 사태를 우리나라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크게 맥을 나눠서 저는 뭐 여러 가지 방산주가 기업들이 네. 있겠지만 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미사일에 대한 정밀 타격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체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방어 체계에 대해서 K9 자주포 같은 경우가 해외로 수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하나그룹주에서 이제 하나 시스템 경우를 볼 수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앞으로 우리 방산주에 대해서 긍정적 흐름이 예상이 되고 그중에서 LIG 넥스원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 속에서 다시 또 글로벌 물가가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연준의 금리 정책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번 분쟁과 금리와의 관계는 사실상 그렇게 밀접한 관계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물가 그리고 금리와의 상관관계를 봤을 때 이번에 어쨌든 이러한 그 분쟁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국채 금리는 그동안 조금씩 계속적으로 올라왔는데 네. 이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상승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CPI라든지 PPI 같은 물가 지수를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금리 상승이 좀 어려울 수 있다. 오히려 증시에는 호전적인 모습으로 좀 다가올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고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번 분쟁 사태로 인해서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유가 같은 경우도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상승은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제 그렇게 된다면 미국 경제에서도 경제가 원활히 돌아가려면 이제 기름이 당연히 이제 쓰이게 되겠죠. 그럼 수요가 많아진다는 건데 수요가 많아졌을 때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그만큼 경제가 좀 악화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관관계를 여기저기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를 이제 연준에서 상승시키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적으로 연출되고 있겠다라고 좀 보시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네, 금리에 대한 영향은 이번 분쟁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일단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또 다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내일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살펴보면 삼성전자는 주가가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섹터 전반을 좀 살펴봤을 때는 대표주 전반에서는 상승세가 관찰이 되지만 나머지 섹터는 조금 차별화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치와 또 반도체주 전반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삼성전자만 파악이 된다면 반도체 전반에 대해서 파악이 좀 되겠다 싶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올해 들어서 2분기까지 매출은 이제 그럭저럭 괜찮았죠. 하지만 이러한 수준을 유지하기는 했으나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는 좀 저조했다. 개선되는 여지가 좀 역부족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4분기 디램 가격 그리고 낸드 플래시 가격이 모두 다 이제 인상이 되는 그런 요인이 이제 첫 번째로 들 수 있겠고 두 번째로 그러함으로 있어서 이제 수익성이 개선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3분기 들어서 메모리 반도체 감산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준다면 반도체 부분에서 14조 적자에서 내년 10조 이상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발판이 이번 3분기부터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이제 11일 내일이죠. 내일 있을 예정인데 시장 전망치보다는 조금 좀 상회하는 부분으로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그리고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현재도 이제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주가 방어적인 측면에서 지켜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이번 분쟁 사태로 인해서 증시가 마지막 바닥을 만들어내는 시그널을 조성을 한다면 거기에서 증시가 반등을 할 때 대표적으로 반도체 지수가 올라가는 부분이 필연적으로 엮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LG전자라든지 포함해서 모두 다 반도체 포함해서 상승으로 돌려 세우는 모습들이 충분히 연출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가 내일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시장이 예상치는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흐름을 보시면서 반도체주 전반의 흐름까지 파악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오늘 뉴스가 나와 있는 부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장비 중국 수출 통제 기준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우리 기업에 대해서는 기한 없이 유예 조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앞으로 남은 3개월 정도 동안 추세적인 반등을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그렇겠다라고 봅니다. 시진핑 주석하고 이제 미 상원의원 같은 경우 미팅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 언론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이번 반도체,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그런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다시금 화해 모드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기업 삼성전자가 이제 중국에 공장이 크게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산량을 다시 원래대로 이제 조성해가는 과정들은 필연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과 한국과의 반도체적인 측면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이번 남은 분기 동안에 계속적으로 2분기보다는 나아지는 모습들이 연출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반도체를 말씀드리면서 증시를 계속 똑같이 말씀드리냐면 우리나라 증시의 대부분의 이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반도체 업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리는 것은 9월 달에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좋지 않았죠. 계속적으로 빠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분쟁 사태가 일어났다고 해서 이번 10월 그리고 11월에 9월 달보다 좋지 않을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이미 금리적인 문제라든지 물가적인 문제 그리고 국채금리적인 문제라든지 경제 성장률적인 부분 그리고 유가 여러 가지 모멘텀적인 요소와 이거 기술적인 분석을 제가 종합적으로 평가해 봤을 때는 이번에 팔레스타인 이런 문제들이 이번 10월에 증시에 대한 바닥을 만들어 나가는 부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증시를 상승으로 턴시키는 업종은 반도체 업종이 일단은 주도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증시 상승의 턴키는 아무래도 반도체가 잡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정유와 방산 그리고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둔 반도체주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어느 쪽에서 토픽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저는 일단은 반도체 쪽에서 토픽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찌됐든
원유주라든지 그리고 방산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제 오늘의 이슈로 일단 움직임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봤을 때는 전쟁이 계속돼야겠죠. 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역발상적으로 반도체적인 부분을 저는 이제 저가에 좀 매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종목으로는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을 이제 탑픽으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를 이제 제조하고 있고 증착 장비를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소형 플렉서블 OLED 장비를 만들고 있죠. 매수가는 현재 지금 27,050원으로 되어 있는데 27,000원 선에서 단기적으로 이제 진입을 해도 되겠다 싶고요. 손절가는 26,000원 제시를 해드리겠고 목표가는 3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픽 종목으로 주성 엔지니어링 잡아주셨습니다. 골드스타의 황태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사상 최초죠. 미국의 하원 의장이 해임됐습니다. 셧다운 우려감이 감도는 가운데 세계 경제는 어떤 파장이 미쳐질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공화당 강경파의 반란으로 인해서 사상 최초로 미국 하원 의장이 해임됐습니다. 공화당 내에서 내분이 격화되면서 다음 달 17일에 연결 예산안 유효 기간이 끝나게 되면요. 또다시 셧다운 위기가 일어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셧다운이 일어나게 되면 미국의 경제적인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지금 현재 내년 그 대선을 앞두고서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정책을 둘러싼 갈등뿐만 아니라 현재는 공화당 지도부하고 보수 강경파 간의 내분이 계속 격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11월 중순에 아무래도 셧다운 사태를 멈추기 위한 그 예산 통과가 사실상 좀 불가능해진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8년 12월에 있었던 5주간의 셧다운을 넘기느냐가 문제가 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출이 GDP에서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합니다. 이 때문에 1주간만 셧다운이 되더라도 GDP에는 0.1에서 0.2%포인트 정도 악화시키는 영향을 끼치는데요. 이 때문에 만약 한 달 정도 셧다운이 계속 일어난다면 4분기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0.32%포인트 정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런 기술적인 침체 국면이 찾아오는 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무디스가 미국의 그 셧다운이 일어난다면은 국제 신용도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네. 분명히 경고를 했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 국제 신용 등급인 트리플 A지만 이제 앞으로 셧다운이 일어난다면 AA1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달러화 같은 경우는 큰 폭의 약세로 전환이 되고요. 또 국제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변동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11월 중순에 셧다운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이전에 타협되느냐에 따라서 연말 산타넬리냐 또 1월 효과가 찾아오느냐도 결정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셧다운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미국의 금융시장 혼란에만 그치지 않고요. 앞으로 금융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이 생길까요? 네, 그 셧다운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FRB 기능은 멈추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융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게 경제지표 발표 중에서도 물가와
고용 지표인데요. 이 지표들이 한 2, 3주 정도 늦게 발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11월 1일 FOMC에서 금리 인하를 예고는 했지만 사실상 단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셧다운과 관련된 그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연준 같은 경우는 연내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2018년도 5주간처럼 셧다운이 길어졌을 경우에 연준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금융 정책의 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주시장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에서도 큰 교란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 교란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점을 짚어주셨고요. 또다시 연방정부 폐쇄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16년 만에 거의 5% 가까이 치솟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장기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게 될까요? 네, 미국 경제 예측 기관들 같은 경우는 셧다운 일어나기 전부터 그 미국 경제에 대해서 조금 4분기와 내년 1분기에는 제로 성장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그림을 보시는 바처럼 네. 블룸버그가 9월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한 조사 자료를 보면은 3분기 GDP 성장률은 의외로 1.8에서 3%까지 상당히 높였습니다. 하지만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는 제로 성장까지 떨어지게 되는데요. 경기의 하락폭은 낮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완연하게 떨어지지는 않고 계속 고공행진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싸워야 되는 연준 입장에서는 의외의 그 정정 불안 문제라든지 이번에 중동 그 내전 사태가 확산이 됨에 따라서 현재 5.25%에서 5.5%인 금리를 11월에는 그대로 동결시키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앞으로 장기 금리 상승에도 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요. 긴축 정책에 따라서 현재 장기 금리 같은 경우에 기대 인플레이션은 완연하게 이제 상승세가 좀 멈추고는 있지만 실질 금리는 7월 달 이후부터 1%포인트 정도 올라갔는데요. 네. 셧다운에 따른 미국의 국제 신용도가 떨어졌던 영향이 컸었고요. 또한 국채 발행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미 대선을 앞두고서 정정 불안 그리고 중동 문제 여기에 또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문제까지 계속 그 겹쳐졌을 경우에 미국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현재 그 연말을 앞두고서 주식 편입 비중을 높여야 되는 연기금이라든지 기관 투자들 같은 경우는 망설이는 그런 모습이 좀 뚜렷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죠. 또 악재가 들여진 상황 속에서 주식 비중을 늘려야 하지만 망설임이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또 대선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대선이 또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과 트럼프가 좀 동률이거나 1, 2% 정도 차이가 나타났었는데 최근에 다시 여론조사를 살펴보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5에서 10% 정도까지 올라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왜 이렇게 지지율 변화가 발생하게 된 걸까요? 네, 바이든의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2였다가 네. 현재는 $4 그 후반대까지 올라갔는데요. 기름값이 높았을 경우에 아무래도 그 현직 대통령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뿐만 아니라 범죄도 증가했고요. 중남미 난민들이 계속 유입이 돼서 불법 이민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바이든의 고령 문제로 인해서 민주당의 우호적이었던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해서 진보 언론들 같은 경우에도 바이든이 이번 대선에 나오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그 대선 후보자들이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민주당 안에서도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4차례에 걸쳐서 형사와 관련된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고 네. 소송이 준비되어 있고 여기 민사소송까지 겹치면서 동정론이 이제 우세하고요. 또 보수주의자들이 지금 단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리저리 계속 유지는 하겠지만 막상 그 대선과
맞물려 가지고 재판이 진행되는 4월 달 이후부터는 미국인들 57%는 트럼프는 정직하지 못하다, 62%는 사회 상식이 없다, 부정적인 여론이 크기 때문에 지지율도 3, 4월 지나면서 아무래도 좀 요동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은 지지율이 높겠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난다면 또 지지율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지금 미국의 내년 대선과 관련해서는 전현직 대통령의 대결이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강 구도에 조금 변화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중도 성향의 정치단체라고 할 수 있는 제3 후보자들이 지금 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2016년도 대선 당시만 하더라도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는 우세를 점쳤지만 이 표를 뺏어갔던 사람이 샌더스였습니다. 이번에도 중도 좌파 성향의 후보자들이 지금 나오면서 민주당 표를 뺏어갈 가능성이 큰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좀 내후위안에 빠져 있는데 공화당은 일치 단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화당과 관련된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라든지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보수파의 이데올로기 논쟁을 중단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동단결한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단결력이 지금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고요. 민주당 안에서도 온건파 또 좌파로 나뉘고 또한 온건파 중에서 노조를 중시하는 세력이라든지 뉴 데모크라티스라고 해서 성 정책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를 중시하는 사람들 간에 이념 대립이 커지기 때문에 현재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보수 쪽보다는 지지율이 덜 받는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 좀 분열이 일어나면서 대선 구도에도 조금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는 중국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은 중추절과 또 국경절로 이어지게 되는 8일간의 긴 황금 연휴를 보냈습니다. 굉장히 명승지마다 관광객들이 넘쳐났던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어느 정도의 관광 특수가 나타났을까요? 네,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연 인원 22억 명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하루에 그 대중교통 이용자도 네. 5,000대 정도가 되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때 아닌 특수가 일어났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여행과 관련된 소비 금액 같은 경우에도 현재 140조 정도 늘어나면서 2019년 사드 이전보다는 한 2% 올랐고요. 네. 여행 인원수 같은 경우는 거의 5%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번 연휴의 가장 큰 특징은 내수 쪽은 화랑이었는데 해외여행은 여전히 그 예전 수치를 회복하지 못했는데요. 네. 이는 중국 안에 사치 금지령이라든지 그리고 사정 활동이 진행이 되면서 중산층 같은 경우에는 눈치 보이느라 해외에 좀 못 나갔던 여행이 크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국내 여행들 같은 경우는 보복성 소비로 인해서 현재 여행과 관련된 특수들이 명절 때 아니면 연휴 기간 동안에 증가세가 좀 뚜렷했고요. 네. 앞으로도 증가세가 뚜렷하는 점에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중국에서 사치 금지령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우리 쪽에 그 오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내수가 조금 더 화랑을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국경절 연휴와 중추절 연휴로 이어진 황금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 중국인 유커도 또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경제적 특수를 만끽하고 있을까요? 네, 유코들이 우리나라에 대거 왔는데요. 제주도만 하더라도 2만 명 정도 왔고요. 단체 여행객 같은 경우는 7만 한 5천 명 정도 왔다고 합니다. 한 2만 5천 명 정도는 개별 관광객, 체험 관광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대부분은 틱톡에 나와 있는 조회 건수가 많은 영상을 보면서 스마트폰에다 자기가 주요 음식이라든지 또 어디 가서 사야 될 물건 같은 경우를 담아다가 요구했던 사례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면세점뿐만 아니라 명동 화장품 로드샵이라든지 테마파크를 찾는 사람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다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묻지마 쇼핑이라든지 대규모 쇼핑으로는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는 현재 위엔화와 그 원화의 가치가 코로나 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일본 엔화는 30에서 40% 떨어졌는데요. 네. 이 때문에 일본 쪽에는 의외로 묻지마 쇼핑이 좀 많았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규제들이 좀 풀리면서 우리나라에 많이 유입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코로나 이전보다 한 반 정도 되는 300만 명 정도가 내년도에는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있다는 점
점에서 우리나라 GDP도 내년도에 중국인들로 인해서 0.2%포인트 정도 높아지는 이런 특수도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 유커가 대거 방문을 하기는 했지만 묻지마 쇼핑이 그다지 많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원화 가치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요. 앞으로의 특수는 누려볼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황금 연휴를 보내는 동안 헝다그룹의 취재인 회장을 비롯해서 그룹 임원들이 대거 이제 체포가 됐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구속되지 않았던 취재인 회장이 갑자기 구속된 이유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중국에서는 대마불사라는 말이 우리나라처럼 있는데요. 아무래도 헝다그룹 같은 경우에는 부채 규모가 450조 원,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채 기업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부도를 냈을 경우에 이 부채 처리를 중국 정부가 그대로 떠나야 되고요. 150만 호에 달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아파트 건설이 중단되면 아무래도 사회적 파장이 컸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취재인 회장을 체포한 것은 뭐 더 이상 헝다 문제를 그대로 놔뒀을 경우에 사회 불안 문제가 되고요. 또 차이나 엑소더스뿐만 아니라 중국의 신용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당국과 협의 없이 취재인 회장이 그 뉴욕 법원에다가 파산 보호 신청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당국의 허가 없이 했다는 점에서 배신감을 좀 느꼈던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자택 구금이 아닌 이제 바로 공안 당국에서 체포가 됐는데요. 이로 인해서 앞으로 많은 그 구속 사태들이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또한 이 건으로 인해서 다른 부동산 개발 회사와 관련된 조사도 구속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취재인 회장에 대해서 좀 배임 같은 느낌을 좀 받은 것 같아서 배신감을 좀 느낀 건데 범죄 관여 혐의로 중국 공안은 취재인 회장을 구속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 혐의를 받고 있을까요? 네, 중국에서 대그룹 회장을 구속한다는 것은 경영 재건이라든지 연명할 시간을 주지 않고 법적으로 정리해 들어가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 때문에 취재인 회장 같은 경우는 분식회계와 관련해서 자기 목줄을 조여오자 눈치가 빠른 그 취재인 회장이 당국의 칼날을 벗어나기 위해서 미국 뉴욕의 그 연방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 15조를 적용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또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회사의 악화된 경영 상황을 그대로 공개를 했고요. 기업과 관련된 매각이라든지 불실채권 정리하는 동안에 자신을 구속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는데 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은 당국 같은 경우에는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분식회계뿐만 아니라 지분도 넘겼던 사례도 있고 또한 해외 지분 자산을 넘기는 과정에 개인 자산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된 정확한 조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취재인 회장뿐만 아니라 아들 그리고 그 대표적으로 관련 임원들은 감옥살이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해외 자산을 빼돌리면서 부인과 이혼을 하고서 전처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쪽에 아들과 함께 가 있는데 아마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비자금을 가지고 편하게 살 수는 있겠지만 현재 남아있는 취재인 회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고초를 겪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개인 자금을 해외로 좀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취재인 회장이 구속되게 되면서 중국의 부동산 위기는 제2막이 시작된다고 봐야 할까요?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과 관련된 정리 절차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특히 가장 많은 그 부채를 갖고 있는 비구이엔 같은 경우는 280조 원, 롱창 같은 경우는 180조, 그리고 록지그룹도 180조 원, 그리고 위엔영 그룹 같은 경우는 36조 원 정도 되는데요. 이 네 개 그룹만 합치더라도 무려 646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638조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많은 부채들을 갖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이런 회사 정리 절차 과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 보여지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다른 민간 그 건설업자들 그리고 중국에서 국영 그 건설업자들까지도 연쇄 도산 가능성이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은행들의 그 부실채권 비율이 7.5%까지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 은행의 수익은 한 10%포인트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은행 대출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중국 경제는 아무래도 올해보다는 내년도부터 실질적인 자금
악화 속에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속출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연쇄 도산 가능성도 있고요. 내년부터 자금난을 겪는 기업이 많아질 것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분쟁이 해소가 된다면 반도체주를 적극 매수해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반도체주 중에서도 탑픽 종목으로는 주성 엔지니어링을 짚어주셨습니다. 반도체와 더불어서 디스플레이 사업에서도 호소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셧다운이 된다면 세계 경제는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1월에는 동결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전까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